아니 진짜 다이어트 한다고 말만 해놓고 못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면은 옆에서 뭐 치킨을 먹던 떡볶이를 먹던 아무렇지 않게 참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화, 심리, 생리 이 모든 거에서 탄수화물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식욕을 넘어서 음식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이 삶의 낙이다라는 분도 엄청 많고 식욕이 안 줄어서 다이어트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배고픈 게 아닌데도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PT 회원들도 그랬고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중독,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니까. 중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별게 아닙니다. 특정 기분 좋은 느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는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수단을 이용해서 내 불편감을 해소하는 그런 행동을 좀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걸 다 중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기한 연구를 하나 봤는데, 호주 뉴캐슬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예요. 2014년에 있었던 연구고 이 결과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구의 한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이 음식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 중독이라고 본인이 인지를 했거나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유출한 수치가 20%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음식 중독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성인 ADHD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상태라는 걸 인지해서 정신과에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가지고 통계도 같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 거라는 의견이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음식 중독의 경우에도 이 심각성이 더 대두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병원에 가면 20%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음식 중독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중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 의존성이 조금 있으면은 거의 다 중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 담배, 술, 마약, 도박 이런 좀 강력한 쾌감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만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 같은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음식도 충분히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설탕 중독인 사람의 뇌를 스캔했을 때 마약 중독자의 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연구 결과도 되게 유명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쾌감을 일으키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때문입니다. 일단 이 도파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항상 인간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는 현대의 상황보다는 원시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30만 년에서 600만 년 정도는 거의 원시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명화된 시간을 인류 역사에서 전체로 보면은 한 24시간 중에 3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3시간 59분 30초를 더 들여다보는 게 인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원시인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원시인은 항상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단 음식처럼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우리 뇌는 쾌감을 느끼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단 음식에서 강력한 쾌감을 느껴야 다음에 그 또 단 음식을 갈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갈망을 해야만 그 음식을 섭취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빠르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더 빈번하게 얻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뇌는 단 음식, 즉 에너지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더 갈망하도록 인류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인간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데 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단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단맛을 느끼려면 진짜 여름 한정으로만 나타나는 제철 과일, 거기서만 그나마 약간의 단맛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이제 교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현대의 과일에 비해서 훨씬 더 단맛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 작은 단맛에서조차 갈망할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된 건데, 현대에는 그런 게 너무 많죠. 인간이 원할 때마다 그 단맛을 느끼면서 그때마다 도파민의 쾌감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뇌에는 쾌감 회로라는 게 생겨요. 뇌의 특정 부위와 도파민을 감지하는 부위의 사이에 길이 하나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생기느냐, 그게 처음 그 쾌감을 느꼈을 때 한 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느낄 때마다 경로가 강화가 됩니다. 이게 한번 뇌 학습이 돼버리면은 그 쾌감을 지속적으로 찾으려는 행동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뇌는 애초에 쾌감에 중독되기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 중독이라는 게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그에 대한 쾌감에 대한 대가로 살이 찌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보통 이제 쾌감은 단맛에서 많이 느끼는데 그 단맛은 대사질환까지 이어지므로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 게 아닌데 쾌감 때문에 음식을 더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이 특정 시간만 되면 술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일하다가 뭐 1시간에 한 번씩 담배 생각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술이나 담배 이런 거는 워낙에 중독성이 있다고 잘 밝혀져 있고 도박 같은 경우는 쾌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럴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독이라고 볼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들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쾌락을 추구하는 관점이지만 사실 음식에 중독되는 거는 불편감을 잊기 위한 메커니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소외감을 느낄 때 이럴 때 우리 뇌는 다 그 불편감을 엄청 크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불편감을 잊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쾌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음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불편함을 잊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쾌감 회로가 잡혀버리고 음식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연구를 봤는데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심리학부 혹은 뇌과학부 이 공통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외로운 감정에 빠지면 평소보다 심한 공복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음식 섭취량이 또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평균 연령 한 50세 정도 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실험하기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게 하고 실험실에 도착하자마자 달걀, 소세지, 설탕 많이 들은 그레이비 소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7시간 동안의 이제 배고픔 수치를 셀프로 자가평가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대학교 연구팀이 5개월 동안 이 참가자들의 고독 수치도 함께 측정을 했다고 해요. 고독 수치가 높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이 식사 이후에도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호르몬의 수치가 또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또 해석하자면은 고독한 사람일수록 밥을 먹어도 식욕이 잘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생리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보고 끝낼 수 있는데 심리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를 하자면 이 배고픔으로도 외로움이 충족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렐린 수치가 높다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외로울수록 음식으로 외로움을 잊으라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 따르면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한 연구인데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여성들은 아까 말한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 수치가 굉장히 높고 렙틴 수치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굉장히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한 말에 따르면은 이거를 또 진화론적으로 해석한 코멘트도 있었어요. 어떤 맥락으로 해석했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 식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존 확률을 높이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런 생리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면은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진화론적인 해석도 이 연구 결과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르몬과 행동이라는 저널에 실릴 만큼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연구예요.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알죠?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좀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도파민에 비해서 얻는 게 그 수치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로토닌은 대인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세로토닌을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얻지 못하면 도파민으로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쾌감이죠. 그 쾌감으로 세로토닌의 빈자리를 좀 메우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음식 중독이라는 게 결국에는 뇌에 자리 잡힌 쾌감 회로의 영향과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고립된 인간이 많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을 음식에서의 쾌감으로 잊으려는 그런 기제가 동시에 발달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케이 이제 음식 중독이 왜 생기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음식 중독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제가 연구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만든 음식 중독 자가진단표, 영어로 하면 예일 푸드 에딕션 스케일인데 이게 원본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드리긴 하겠지만 좀 해석을 하는 노고를 겪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실험을 보면은 실제로 예일대에서 이 문진표로 한 518명을 검사했는데 채소, 생선 이런 자연식들은 중독성이 굉장히 약하고 가공식품 혹은 고탄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중독성이 엄청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예일대에서 만든 그 문항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뜨끔할 수 있는 문항들이 되게 많아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1번 내가 특정 음식을 먹을 때면 떡볶이도 될 수 있고 치킨도 될 수 있겠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남기지 않고 많이 먹게 된다. 2번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배가 부르
부른데도 특정 음식을 계속 먹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생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 그걸 넘어서 뭔가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과식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말고 음식을 먹느라고 업무 시간, 가족, 친구와의 시간, 중요한 약속, 여가 활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혹은 그런 거에 지장을 받으면서 과식한 것에 대해 부정적 느낌에 빠져 지낸 적이 여러 번 있다. 또 다른 거 보면은 불안, 짜증, 우울감, 두통, 신체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특정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 혹은 특정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였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 끊거나 줄였을 때 단 게 엄청 땡긴다고 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실제로 몸에서 당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특정 음식이나 식습관에 대한 나의 행동 때문에 심각하게 느낄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쾌감을 더 늘리기 위해 특정 음식 섭취량이 점점 더 늘어난다. 예전에 먹었던 것과 똑같은 섭취량으로는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거나 쾌감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아직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특정 음식을 끊고 싶다. 이것도 음식 중독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끊으려는 시도를 해봤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음식 중독을 가장 강하게 유발하는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왜냐면 그 단맛 자체가 우리 도파민, 그 쾌감 회로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중독을 만드는 게 지방과 탄수화물의 결합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즉 당과 마찬가지로 지방도 되게 좋아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방에는 에너지 흡수는 느린 대신에 에너지 자체가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선호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탄수화물, 즉 에너지원과 에너지원이 합쳐진 식품은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 게 당연하겠죠. 두 번째,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 우리가 GI 지수는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설명했다면 당 부하 지수, GL 지수는 혈당을 얼마나 많이 높이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혈당이 높아지면은 우리 몸이 또 쾌감을 느껴요. 이 도파민이랑 또 이어지는 건데 당연히 쾌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즉 당 부하 지수가 높을수록 음식 중독을 쉽게 유발하겠죠. 그리고 1번과 2번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먹는 데 있어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이 지방 자체는 크게 중독성을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연구팀에서 만든 건데 보통은 이제 GL 지수, 당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에서 쾌감이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 중독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중독을 잘 유발하는 물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식이 아닌 다른 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뇌를 자극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중독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다 중독이고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건데 이 담배 연기가 뇌의 보상 회로를 작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라고 합니다. 10초. 담배 한 입 피고 10초 정도 지나면 이제 뇌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설탕은 몇 초일까요? 설탕은 입에 닿고 0.6초 만에 뇌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뇌를 자극하는 거죠. 담배보다 설탕이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설탕을 안 먹었을 때 생리적으로 불편감을 만들지는 않을지언정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불편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맨날 기분 좋던 게 사라지면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미시건대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가공식품은 맛과 식감에서 자연식품과 너무 다를수록 더 마약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지니아 공대 뭐 이런 또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가공식품은 더 이상 음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중독성 물질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 즉 에너지원과 영양분을 얻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이 중독성 물질, 설탕과 설탕에 결합된 지방 이 두 가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가공식품에 더 쉽게 중독되도록 만든 설계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는 점점 거리가 멀다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그 문답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음식 중독인 게 의심이 된다면 가공식품부터 한번 끊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뭐가 문제인지 딱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음식 중독이 뭔지도 알았고 내가 음식 중독인 것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크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또 크게 생리적인 방법과 심리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생리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탄고지, 키토제닉, 저탄건지 이런 거 다루는 채널이니까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가짜 식욕을 돋구는 원인 중에 하나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제가 한 3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음식에 대한 갈망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만감 호르몬, 아까 얘기했던 렙틴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것만으로도 음식 중독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도 저탄고지 시작하고 나서 식욕이 잡혔다, 혹은 저희 틴키토 도시락도 똑같이 그런 맥락으로 만들었는데 도시락 하나 먹으니까 포만감이 너무 오래가서 단식하기가 쉽네요 라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음식으로 해결을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생리적 방법이 뭐냐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 중독이라는 게 심리적인 불편감, 외로움이나 그런 불편감 혹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감을 그냥 더 씌워버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쾌감을 다른 데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도파민과 엔돌핀, 아드레날린 이런 더 건강한 쾌감을 주는 호르몬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나가서 걷기만 해도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조금 더 격렬하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다이어트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다이어트 메타인지를 저희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인지가 뭔지 아시나요? 메타인지는 인지 앞에 이제 메타라는 단어가 붙은 건데, 인지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알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메타는, 메타인지가 되면은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메타인지에 관한 어떤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검사한 실험이었는데,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타고나길 머리가 좋다고 예상을 하거나, 혹은 집이 부자여서 사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 우등생과 열등생을 나누는 거는 메타인지였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판단했느냐,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한테 25개의 단어가 적힌 카드를 줬다고요. 그리고 1분 동안 이걸 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싹 수거해서 우등생과 열등생 그룹한테 각각, 너 지금 네가 본 단어 25개 중에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이제 우등생과 열등생 모두 7개요, 10개요, 15개요 이렇게 답변했겠죠. 근데 이거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개를 기억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성적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잘 예측할수록 메타인지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메타인지가 높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내가 음식을 지금 먹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게 내 몸에서 정말 에너지를 필요로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싶은 건지, 그런 심리적 공허함을 쾌감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걸 찾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음식이 생각나는 건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분해야 어떤 대처를 할지 또 정해지고, 그래야만 음식 중독에서 더 똑똑하고 정확하게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트 메타인지 영상을 엄청 많이 항상 강조를 했는데, 요즘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영상 그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링크에서 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메타인지로 또 판단이 됐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책을 써야겠다는 게 답이 나왔다면, 여러분 주변을 바꾸는 노력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냉장고, 냉동고 이런 음식을 저장하는 공간에 아까 얘기했던 고탄고지나 혹은 가공식품이 들어있다면 그걸 다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배 피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나 이제 금연할 거야 라고 선언한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담배를 다 부러뜨리는 겁니다. 내 방 서랍에 담배를 한 보루씩 넣어놓고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혹은 냉장고에 맥주를 가득 채워놓고 술을 끊는 것에 성공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그 중독의 대상부터 없애야 이제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심리적 조치는 바로 냉장고에서 여러분을 중독 상태로 만들었던 그런 가공식품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생리적인 방법으로는 탄수화물을 줄여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그래야지 이제 생리적인 음식 갈망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먹어서 포만감 호르몬을 더 열심히 분비시키는 것, 그 첫 번째 생리적 방법이고요. 두 번째 생리적 방법은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한 도파민, 즉 운동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쾌감을 쫓기 위해 했던 그런 식행동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심리적인 방법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음식을 왜 먹고 싶은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즉 다이어트 메타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판단이 됐다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중독을 유발했던 음식들을 냉장고에서 비워내는 환경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다면 대부분이 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면은 그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게 제일 1번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상사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사를 없앨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직장을 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어려움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방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정말 만천하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들 사이에서 나만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이걸 견디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위험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댓글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었는데, 이 댓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나는 원리와 방법은 다 알고 있지만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중독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이나 뭐 흡연자 혹은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중독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심지어 음식이라는 거는 술, 담배에 비해서 사람들 인식도 나쁘지가 않고 또 즉각적인 위험성도 낮기 때문에 음식 중독은 좀 면죄부가 쥐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음식에 중독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경각심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도 내가 원할 때마다 음식을 딱 끊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술, 담배를 끊고 싶은 상황이어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눈앞에 있는 음식을 못 끊어내는가? 이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잘 참다가도 눈앞에 술병이 보이면 바로 무너져요. 혹은 담배 잘 참다가 옆에서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은 못 참겠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 이 술, 담배를 음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음식만 보면은 잘 참다가도 그냥 무조건 한 입 먹게 되고, 먹다 보면 결국에 그냥 폭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그냥 다 중독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음식에 중독되는 거는 사실 엄청 쉬워요. 보통 인간은 단맛을 느낄 때 가장 잘 중독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단맛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 음식을 먹으면은 우울감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게 이 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단맛을 느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빡 분비되는 그런 시스템, 이 시스템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거는 우리 현대사회의 인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 그냥 원시인의 환경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30만 년 전의 원시인이라고 해봅시다. 며칠 동안 사냥도 계속 실패해서 자기 무리들도 엄청 굶고 있고, 뭐라도 먹으려고 들판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초원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로 그 시대의 유일한 단맛인 과일을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달아. 그래서 에너지도 빡 공급을 받아. 그러면은 이 과일의 위치나 생김새, 그런 것들을 완전 강렬하게 기억을 해야 비슷한 상황에서 또 그 과일을 찾아내기가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는 그런 단맛을 느꼈을 때 쾌감을 강력하게 주고, 그 쾌감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쾌감이 크고, 그래서 그 단맛에 중독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강렬한 도파민이 분비될 때 도파민이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현대로 치면 뭐 피자, 치킨 이런 게 되겠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서 뇌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작동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원시인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원시인이 살던 시대는 결핍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해요. 계속 끊임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단맛을 빨리 찾는 게 생존에 유리했지만, 현대 시대는 풍요의 시대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 단맛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조미료, 아니면 뭐 식감이 강렬한 튀김, 뭐 이런 음식들이 좀 너무 도처에 넘쳐나고 있죠. 접근성도 너무 좋아요. 배달앱만 키면 30분 만에 그런 음식들을 다 집으로 받아볼 수 있고, 사실 이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인데, 음식은 이 접근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풍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왜냐면 인류 역사가 30만 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간의 몸은 그 30만 년 전에 비해서 한 0.2%밖에 진화를 못했다고 해요. 그 결핍의 시대에 맞춰서 설계된 몸인데, 이거를 풍요의 시대에 갖다 놓으니까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도파민도 마찬가지로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으면 이제 세포가 수용체가 없애서 인슐린이 작동을 잘 못하는 그런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도파민도 똑같아요. 도파민 농도가 너무 높으면 도파민 수용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다운 레귤레이션, 해석을 하자면 하향 조정,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건 쾌감을 주는 물질인데 쾌감의 특징이 한 번 맛보면 더 큰 걸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역치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엄청 맛있는 치킨을 딱 먹었어요. 처음 먹으면 와 미쳤다 라는 말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때는 그 정도의 쾌감은 잘 안 느껴지죠. 이거는 사실 그 쾌감의 역치가 기준점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심해지면 뇌가 도파민만 쫓다 보니까 도파민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도파민 저항성 생기고 그래서 뭘 해도 쾌감이 안 느껴지는 굉장히 의욕 없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쾌감의 역치를 한껏 올려놓았을 때 그 쾌감을 주는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감의 역치가 높을수록 없을 때의 고통도 훨씬 커져요. 음식은 사실 도파민을 막 마약만큼 분비시키는 물질이 아니라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는 않아요. 문제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흡연자들이 금연할 때 불편감을 느끼죠. 이거 제가 불편감으로 표현을 했지만 담배가 계속 땡기는 동안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런 문제와 고통들이 생깁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가 금주할 때 뭐 금단 현상을 느끼는 것도 고통 중에 하나일 거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마약 중독자는 이제 금약을 할 때 금단 현상 이런 걸 넘어가지고 피부가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해요. 도파민을 이만큼 높여서 갔으니까 고통도 같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죠. 아무튼 음식은 마약 정도는 아니지만 얘한테 공허함이라는 문제를 주고 그 공허함도 사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심리적인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중독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았고 이게 왜 나쁜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소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쾌락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건데 이거를 고통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줘서 시소를 균형을 잡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느끼는 쾌락의 역치도 다시 낮아지고 느끼는 고통도 줄이고 자기 절제력도 생기는 이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구체적인 단계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제가 최근에 읽은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도파미네이션이기 때문에 그 도파민 영어 철자의 앞글자를 따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나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첫 번째는 D예요. D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켜가지고 내가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내 예산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사실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배달앱뿐만이 아니라 그냥 외식에 사용하는 금액들 그리고 군것질, 카페, 디저트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먹는 거에 쓰는 비용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O예요. O는 오브젝트. 한국말로 하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탐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좀 다른 쾌감으로 풀고 싶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금전적인 문제에서 스트레스가 와서 그런 건지 인간관계인지 그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 인과관계를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그냥 잠깐 쾌감으로 있는 것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음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P입니다. P는 프라블럼. 이런 음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의 나쁜 점과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못생겨졌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충동에 휘둘릴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계속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A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abstin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절제라는 뜻이에요. 데이터와 중독의 목적 그리고 중독의 문제를 인지했다면 이제 절제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뇌에서 중독을 만드는 그 신경회로가 있을 거고 이 신경회로를 아예 없애는 건 좀 어렵다고 해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하는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간이 한 30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abstinence, 절제는 최소한 30일 정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 30일이 너무 힘들겠다면 오브젝트와 우리 프라블럼을 떠올리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자신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혹은 5년 후, 아니면 진짜 당장 1년 후에도 내가 이 상태여도 나는 괜찮은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 다음은 M인데 M은 제일 중요해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키토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접한 단어겠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활동이에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뇌가 머릿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활동이 뭔지, 지금 내 뇌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재지 않고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어떤 느끼는 감정, 받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3자 입장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지금 내가 음식을 먹고 싶네. 사실 이거 가짜 배고픔인데 좀 내가 습관적으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민부터 켜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알아차리는 것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개념은 진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하시는 걸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했으면 I, 인사이트를 해야 됩니다. 인사이트는 통찰이죠. 근데 통찰이라는 건 곧 꿰뚫어 본다는 의미예요. 제가 위에 계속 언급한 것들을 계속 인지를 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통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려고 누우면 음식 생각이 나고 번화가를 지나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 이런 생각이 초반에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해보니까 한 달 정도 됐을 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오히려 음식이 주는 쾌감에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던 대상이 사실은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통찰하는 게 이제 I의 과정입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그 중독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해요. 이 도파민 애니션에 나오는 저자가 쓴 말인데, 왜냐면은 내가 이제 나를 통찰하고 절제를 하게 됐다고 해도 그 음식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고 사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때 나에 대한 이해와 주변 환경 그리고 목표를 전부 다 반영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또 다음 거에 나와요. 다음은 마지막인데 E입니다. E는 experiment, 실험. 아까 얘기했던 그 넥스트 스텝을 고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나에 대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보고 나 자신도 알게 됐죠. 이제부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적당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억제와 절제와 쾌감과 중독, 제가 이 수평선을 그렸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 쾌감, 즉 즐거움과 절제 중간 지점에서 나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었죠. 억제와 중독으로 가면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적당한 절제를 하려면 일단 나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준을 제대로 만들려면 나에 대해서 통찰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스페리먼트가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기준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아니면 탄수화물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혹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안 먹는다. 아니면 배달 음식은 주말에만 먹는다. 이런 나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하게 적당한 절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나에게 딱 맞는 좋은 기준은 한 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통찰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세운 기준이 나한테 잘 먹히는지 계속 실험을 하면서 진짜 깊게 탐구했을 때 보상으로서 그 기준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은 보통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아까 그건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고기랑 생선 이런 거는 양질로 배부르게 먹으려고 해요. 채소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많이 먹고, 저는 고기를 배달시켜서 종종 먹는데 그때 쌈채소가 오면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또 공복 16시간은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기준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저의 심리적으로 과도한 억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파민의 앞글자를 딴 8글자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한번 꼭 실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뇌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도파민도 마찬가지고 절제를 하려면 우리 뇌에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뇌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알파파라고 하는데 그 알파파를 좀 활성화를 시킨 상태가 되면 절제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이성을 담당하는 구역을 자극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밀려올 때 여러분 유튜브 뮤직에다가 알파파 영어로 알파 웨이브즈라고 검색하면은 한 4시간짜리 음원이 나옵니다. 그거 들으면서 눈 감고 한 5분 10분만 있으면은 금방금방 평정을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좀 애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 사연을 자주 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과식이나 폭식 때문에 이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과식을 하게 되고 왜 폭식을 하는지 그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제가 명확하게 큰 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식과 폭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차이부터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과식, 그냥 이거는 일시적으로 많이 먹는 상태예요. 근데 폭식은 이 과식을 넘어서 식사 조절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식 정도는 뭐 가끔씩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오랜만에 만났다거나 친구들이랑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가끔씩 해도 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뭐 다음날 단식 시간을 조금 늘린다거나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 이 폭식은 식사 조절력을 아예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까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폭식은 보통은 생리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생리적인 원인도 크게 보면은 너무 넘쳐서 너무 부족해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폭식의 원인, 첫 번째 생리적인 원인 카테고리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2번 넘쳐서. 자, 뭐가 부족하느냐? 수분이 모자랍니다. 우리 몸은 몸에 무언가가 모자랄 때 항상 배고픔 신호로 이걸 치환해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뭐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표현되는 신호까지 아주 정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충분한데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도 이걸 배고픔으로 바꿔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내가 음식을 먹어도 이 영양소가 세포에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고 하죠. 근데 이 2리터를 누구나 똑같이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체중에 따라서 체내 보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도 다르고 활동량에 따라서 소비하는 수분의 양도, 그러니까 배출되는 수분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균일하게 2리터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준점을 잡아드리면 그냥 갈증이 느껴지지 않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증이 느껴졌다는 거는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 갈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 잦은 빈도로 수분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굳이 수분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 양, 그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는지 이 몸의 신호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족해서 소금. 얘도 비슷한 이유예요. 소금.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이 빛만큼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다시 이걸 또 배고픔 신호로 치환해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부족해도 배는 고플 수밖에 없다. 폭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소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 먹고 이 음식을 영양소로 바꿔가지고 이 영양소, 포도당이나 지방을 세포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지 얘를 에너지로 태우는데 그 에너지로 태울 때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면 이 에너지원을 여기 세포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정확히는 이 소금,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이 부족해도 이 에너지원을 세포에 제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 수도 없겠죠. 에너지가 없으면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소금이 하는 또 다른 일은 근육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운동할 때만 근육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걸어 다닐 때 이때도 지금 다리 근육을 쓰는 거고 이렇게 제가 분필로 칠판에 판서를 할 때도 팔 근육을 쓰겠죠. 이때마다 소금, 즉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체내에 이 소금이 부족하면은 근육 수축도 힘들어지고 당연히 몸에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결국엔 또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짜게 먹으면 살찐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짜게 안 먹으면은 아까
아까 말했듯이 소금이 부족하면 폭식을 하게 돼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고, 이 소금 자체는 칼로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지방으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물론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종은 조금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체지방 축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부족해서 세 번째, 미량 영양소. 얘도 위에 두 개랑 같은 기전이에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배고픔으로 신호를 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배고픔 신호로 많이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타민 A는 지방세포를 제어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배고픔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우리가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렙틴 호르몬이 있어요. 이따 뒤에서도 이어지겠지만 이 비타민 D는 렙틴 호르몬 생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모자랄 시에는 포만감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뭘로 섭취할 수 있냐? 시금치, 미역 같은 이 초록색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햇빛. 밖에 많이 돌아다니셔야지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달걀, 참치, 이런 단백질 유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부족해서 네 번째, 수면 시간. 이것도 아까 말했던 렙틴 호르몬과 관여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식욕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렐린과 렙틴이에요. 이 그렐린이 하는 일은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서 음식을 더 먹게 만드는 게 그렐린의 역할이고, 렙틴의 역할은 우리 몸에 이미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먹지 말라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 대사량을 높이도록 만드는 게 렙틴의 역할입니다. 근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얘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너무 고파지는 거죠. 여자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렙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먹어도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남녀 모두 다 더 먹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족해서 다섯 번째,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할 때. 아까 이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이 렙틴 호르몬이 굉장히 식욕 조절에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느냐를 보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먹는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할 때도 렙틴 호르몬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구성에 이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면 포만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실 이 둘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이겠죠. 부족해서 여섯 번째, 식사 시간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렙틴이랑 관계가 커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려면 최소한 20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을 찰 때까지 천천히 식사를 하면은 정상적인 포만감이 느껴지는데, 너무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못 느낀 채로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드시는 거. 비슷한 얘기로는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도 있었죠. 여기서 이제 폭식하게 되는 원인, 이 생리적 요인 중에서 두 번째, 넘쳐서입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아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할 때는 렙틴이 안 나와서 더 배가 고프다고 했었죠. 반대로 탄수화물은 넘칠 경우에 더 자주 배가 고프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얘가 결국에 포도당이기 때문에 우리 혈당을 높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섭취 직후에 확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고혈당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낮추려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확 높아지고 확 떨어지는 걸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 타이밍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배고픔은 건강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혈당이 낮아져서 느끼는 배고픔이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빈번하게 느끼는 사람은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넘쳐서 두 번째, 체지방이 넘쳐서. 체지방이 넘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렙틴이랑 관계가 있어요. 아까 렙틴 호르몬이 체지방에서 분비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랑 비슷하게 이 체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얘가 지방세포예요. 얘가 뇌에 시상하부로 이렇게 렙틴을 보내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이 뇌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고 표현해요. 이러면은 이제 렙틴이라는 건강한 호르몬이 우리 뇌에 안 먹힌다는 뜻인데, 아까 렙틴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었죠? 포만감 느끼기.
그래서 숟가락 내려놓기 한다고 했었죠. 체지방을 너무 많이 오래 갖고 있으면, 즉 비만인 상태가 반복되면 이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포만감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몸에 체지방이 많다는 거는 축적된 잉여 에너지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이 체지방을 다시 원래대로 줄이기 위해 대사를 높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요. 근데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는 거는 그 대사를 높이는 작용도 못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살이 쪘는데 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아주 큰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비만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보통은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꼽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폭식까지 이어지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실 렙틴 저항성의 원인이 체지방을 오래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말했던 이 탄수화물 과잉, 얘는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이 렙틴 저항성은 인슐린 저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돼요. 렙틴은 보통 체지방에서 분비가 됩니다. 둘은 다른 호르몬이지만 똑같이 시상하부라는 기관에 신호를 보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렙틴보다 중요한 게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안 나오면 혈당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면 이 렙틴의 신호가 누락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비만을 해소하려면 인슐린 저항성 낮추고 렙틴 저항성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수화물 적게 먹어서 살을 빼면은 이 둘 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탄수가 비만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넘쳐서 세 번째, 섭취 빈도. 우리 몸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몸에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체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게 인풋과 아웃풋, 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균형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양쪽의 에너지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상태인데, 섭취 빈도가 너무 잦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이 이미 쌓여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인슐린이 낮아야 돼요. 그러려면 공복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어야 쌓여있는 걸 꺼내서 쓰겠죠. 근데 너무 계속 자주 들어오면 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쌓여있는 에너지를 쓸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잘 꺼내 쓰는 사람일수록 식욕이 안정화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공복 시간을 오래 버티는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식욕 조절을 잘하겠죠. 공복 시간을 못 버티는 사람일수록 식욕 조절을 못하는 것이겠고, 그래서 공복 시간을 잘 안 지켜서 체지방을 꺼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계속 들어오는 에너지에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또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섭취 빈도가 너무 많아도 생리적인 이유로 과식을 하게 된다. 자, 네 번째,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연히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뇌는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쾌락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을 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분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이게 만성적인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 자체가 아까 말한 포만감 호르몬 렙틴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상황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폭식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음식이 아니라 다른 생산적인 수단으로 해소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리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완성이 됐고, 다음은 심리적인 폭식 원인. 심리적 폭식 원인 첫 번째, 음식 중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쾌감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그래서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이 음식 이콜 쾌감이라는 쾌감 회로가 발달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담배, 술, 놀이, 게임, 도박 다 비슷해요. 결국에 이 수단이 곧 우리한테 쾌감을 준다는 게 뇌에 학습이 돼버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쾌감 회로가 생기고 중독 증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방금 전 스트레스 항목 얘기할 때랑 비슷한데, 음식을 수단으로 쾌감을 너무 자주 느끼는 거는 정신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반복적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또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마다 아마 음식을 계속 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강박입니다. 강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과 뇌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특정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예컨대 뭐 비건이나 키토제닉 중에서도 아주 탄수화물을 줄이는 무탄수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비건 같은 경우는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길 것이고, 무탄수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는 강박이 생길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강박 플러스 우리 몸의 입장에서 이 부족한 영양소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는 심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과 탄수화물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무탄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비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기를 폭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강박과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탄고지, 키토제닉, 카니보어, 비건 이런 식사들을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할 때 키토제닉은 무탄이 아니라 저탄수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예 탄수화물을 배제해버리면 인슐린을 거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살은 제일 잘 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카니보어가 감량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심리적 강박이 생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감량하면서 탄수화물 조금씩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예 무탄수가 아니어도 키토제닉 같은 경우는 산단지가 1대 2대 7인데 이 1도 너무 작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얘를 뭐 2, 3, 5나 3, 3, 4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씩 늘려주는 게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어느 특정 탄단지 비율이 정답이 아니고 내 몸의 신호에 맞게 그때그때 유연하게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과식과 폭식을 하는 이유를 생리적인 이유와 심리적인 이유로, 그리고 생리적인 이유 중에서는 넘쳐서 부족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영상 여러 번 돌려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폭식을 하게 되는지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건강과 행복, 즉 웰리스라는 건데, 만약에 다이어트가 건강과 행복을 더 갉아먹는다면은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겠죠. 오늘 영상 꼭 여러 가지 항목들 체크해 보시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감량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둘 다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달달한 맛, 즉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인류가 진화를 해온 맥락을 보면 당연히 탄수화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인류 역사가 거의 250만 년 정도라고 하죠. 그 250만 년에 99.9999%는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농사를 지은 게 1만 년밖에 안 되고 그 전까지는 다 사냥해서 동물들을 잡아먹었을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있던 동물들이 뭐 초기에는 맘모스처럼 엄청 큰 동물들이 많았고, 또 굳이 맘모스가 아니더라도 이 나약한 인간의 육체보다는 훨씬 더 강한 동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실제로 사냥에 성공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의 250만 년 내내 인간이 살았던 환경은 음식에 대한 결핍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인류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식욕이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보다 센 동물들을 사냥할 용기를 낼 수 있고, 만약에 이 동물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당연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식욕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일상적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바로 포도당이죠. 즉 혈당입니다. 근데 이 혈당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은 당시에는 약간의 탄수화물과 제철에 나는 과일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잘 살아남으려면 그 탄수화물과 과일에서 느껴지는 단맛을 극단적으로 선호해야만 생존에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 탄수화물은 먹으면 그 즉시 당으로 소화돼서 바로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에너지로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체지방으로 다 저장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으면 무조건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영양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진화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단맛을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달한 맛에 끌리는 거는 인간의 몸에 남아있는 그런 유전자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단맛에 대한 욕구가 250만 년 전부터 거의 최근까지 거의 그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런 욕구가 있어야만 음식을 더 갈망하고, 그래야만 음식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좋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탄수화물, 당 이런 거 지천에 깔려있고 손만 뻗으면 다 먹을 수 있고, 배달앱 켜가지고 뭐 손가락 몇 번 누르면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여러분한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단맛으로 인한 쾌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 우리가 덜 진화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를 깨닫고 이성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쉽진 않겠죠. 본능이 이성보다 더 강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 중독,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맥락도 함께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단맛이 느껴지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걸 무조건 갈구해야만 살아남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맛을 먹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은 곧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뇌가 쾌락을 많이 느낀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쾌락을 느끼고 말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쾌락이란 거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더 큰 쾌감과 쾌락을 갈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뇌 보상 회로가 강화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쾌락을 맛보면 이전의 쾌락이 되게 시시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쾌락을 느꼈을 때 더 큰 쾌락을 쫓아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이루도록 우리 뇌가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쾌락을 맛보면 무조건 더 단맛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술 같은 거 보면은 딱 마약을 한 번 접했을 때 무조건 더 큰 마약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봤을 거고, 술도 마찬가지로 한두 잔 먹은 걸로 이미 충분하지만 이게 만취가 되도록 계속해서 술을 먹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쾌락이 쾌락 그 자체로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가장 빠르게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큰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이 부상에서 오는 엄청난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몰핀이라는 마약성 주사를 투약하게 되는데 이 몰핀이 굉장히 큰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이 스트레스도 다 고통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즉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이 힘들었다거나 뭐 친구들과 싸웠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달달한 음식을 찾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쾌락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과 당을 기본적으로 쾌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화적이고 심리적인 맥락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맥락으로도 탄수화물 중독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 채널에서 진짜 수백 번 강조한 혈당 스파이크 기억하시죠? 뭐 달달한 정제 탄수화물이나 혹은 탄수화물의 양이 많은 과잉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들이 소화돼서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근데 이 혈당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솟는 게 사실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닐 거예요. 그 혈당이 치솟았을 때는 여러분들 에너지도 넘치고 기분이 되게 좋은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 늘어난 잉여 혈당을 인슐린이 처리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잉여 혈당을 체지방으로 바꿔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살이 찐다고 했죠. 근데 살만 찌면 다행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인슐린이 정상 수준까지 딱 절묘하게 혈당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상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이 혈당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혈당이 온다는 거죠. 근데 저혈당이 왔다는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다시 음식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먹는 즉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달달한 당이나 탄수화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달달한 음식을 한번 먹으면 심리적으로도 그 쾌락을 더 쫓을 수밖에 없고 생리적으로도 그 즉시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또 달달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원래 단맛을 엄청나게 갈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진화를 했고, 또 그런 맥락에서 단맛을 느낄 때 엄청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부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다시금 당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화, 심리, 생리 이 모든 거에서 탄수화물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단맛이 땡길 때마다 이게 진화의 부산물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단맛을 쫓는 거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했죠. 이 동물적 본능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쾌락을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한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단맛은 곧 쾌락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당과 굉장히 비슷한 게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도 담배를 피울 때마다 니코틴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나 뭐 이런 데 결합하면서 전에 없던 그런 정신적 불편감을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쾌감도 느껴지죠. 그래서 담배를 핀다는 게 뭐 니코틴에 중독된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니코틴에 의해서 발생하는 쾌락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과 비슷한 맥락으로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당을 담배와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경각심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쾌락을 탐닉하고 싶은 충동은 파도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에서 치는 파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크게 요동치면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욕구도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파동의 형태를 띠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욕구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요동치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강력한 욕구가 들 때 이 파도가 지나가면 이 욕구도 사라질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기다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충동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이 충동이라는 게 욕구가 강력하게 느껴졌을 때 이걸 제어하지 않고 그 즉시 그 욕구를 탐닉하게 되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충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곧 파도처럼 지금 요동치고는 있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한번 기다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쾌락의 관점이라면 아까 얘기한 고통을 쾌락으로 잇는 그 나쁜 습관도 끊어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고통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인간관계를 끊어내거나 혹은 내가 정면 돌파로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개선하거나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경제적인 이유라면 부업을 하든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예를 들면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떠날 수 없는 직장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지금은 나한테 엄청 치명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찾아온 스트레스를 나만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걸로는 명상이나 운동이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스트레스라는 고통이 닥쳤을 때 이걸 단기적인 쾌락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돌리거나 내 정신을 그 스트레스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다이어트 채널을 운영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확히는 그 생리적인 부분을 보기 이전에 정신적인 문제에서 먼저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없다면 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사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남아있는 강력한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아닌 다른 욕구, 성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아실현이나 꿈에 대한 욕구 혹은 정신적인 공허함에서 오는 결핍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결핍 때문에 내가 이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결핍이 뭔지 정확히 밝혀낸 다음에 그 결핍을 먼저 채워내야 됩니다.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쾌감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해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들을 해결을 했다면 실제로 내가 먹는 탄수화물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내가 항상 섭취를 했다면 이거를 백미나 현미, 감자 이런 좀 건강한 비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대체를 해나가셔야 돼요. 이 비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단맛이 적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만큼의 쾌감을 주지는 못하지만 탄수화물의 총량 자체는 충분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한 번에 끊어내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로 대체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양을 줄여나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이거를 2번으로 줄여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 2번으로 줄인 게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하루 1번 정도로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원래 엄청난 탄수화물 중독이었다가 지금은 하루에 1번만 탄수화물을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막 다 줄인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여나갔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도 없었고 또 이걸 지속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에 막 무탄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탄수화물의 질을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3번 먹던 걸 2번, 2번 먹던 걸 1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훨씬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보통 얘기하는 저탄수화물 수준으로 줄였다면 그때는 줄인 만큼 건강한 지방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게 건강한 지방이죠. 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은 소화가 엄청 빨리 돼서 금방 허기가 지는 반면에 지방은 소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탄수 식단을 하면서 배고픔 없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조건 건강한 지방을 보충해줘야 돼요.
건강지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식 상태, 고기나 뭐 생선 이런 데 있는 자연 상태의 지방과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식물성 지방 요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정도. 버터를 추가한다면 목초 버터로 드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분명히 탄수화물에서만 에너지를 얻던 몸 상태에서 내 몸에 이미 쌓여있는 체지방에서 에너지를 얻는 아주 이상적인 지방 대사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살도 잘 빠지고 식욕도 안정화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시세끼 쌀밥 위주 식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탄수화물 중독인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아요. 내가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하고 만약에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 것 같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테스트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팅기토가 직접 만든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 링크를 올려놨어요. 이 테스트는 하이닥이나 뭐 고대 아산병원 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의 공통 질문을 모아놓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오면 탄수화물 중독일 확률이 실제로 높고요. 만약에 낮다면 중독 정도가 낮으니 지금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독인 거를 인지를 해도 그 다음에 식재료를 건강하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팅기토가 만든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고를 수 있도록 클린 탄단지 식품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탄단지별로 해가지고 총 134개 정도의 식품 종류와 여러분들이 그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쿠팡 링크까지 상세 페이지 링크까지 다 걸어놨으니까요. 만약에 진짜 중독 여부를 인지하시고 이걸 개선하고 싶다면 저희 테스트와 저희가 제공하는 식품 리스트도 함께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